암 경험자는 일반 인구보다 골절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됩니다. 골절 이후 최대 10년까지도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은 예방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암 경험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암 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민경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암 경험자의 골다공증 그리고 골 건강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뼈의 역할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입니다. 근육과 연동하여 몸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저장하고 혈액세포 생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중요한 대사기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뼈는 가만히 있는 장기가 아니라 계속 변하는 장기입니다. 뼈의 재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뼈 안에 파골세포, 즉 골을 흡수하는 세포와 조골세포, 골을 만드는 세포가 있어서 그 두 세포 사이의 역할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골 흡수에 의해서 오래된 뼈가 제거되고 골 형성에 의해 새로운 뼈가 생성되는 골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뼈의 모양과 강도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뼈의 재형성 과정에 균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 흡수가 우세해지고 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외에 질병이나 치료에 따라서 골 소실이 점점 진행되어서 골 감소증, 더 나아가 골다공증이 발생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골량의 감소와 미세 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 정의합니다. 즉 뼈의 양과 질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에 비해서 골다공증 뼈는 훨씬 구멍이 커져 보여서 골다공증이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첫 증상이 골절,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조용한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정의는 뼈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데 심각한 외상 없이 본인의 키와 같거나 낮은 높이에서 발생한 낙상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그 골절이라고 의미합니다. 특히 척추와 고관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척추 골절은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충격이 가해지거나 지속적인 하중으로 골절이 발생하고 고관절 골절은 낙상 등의 충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골다공증은 얼마나 흔할까요? 50세 이상 성인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골다공증은 22.4%인데 여자가 훨씬 많아서 37.3%, 남자에서 7.5% 정도 됩니다. 골 감소증은 여자, 남자 거의 비슷하게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에 50세 이상의 여자인 경우에는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내야겠습니다.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70세 여성의 경우에는 무려 70%에 육박하고 남자의 경우에도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경우에는 더더욱 골다공증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골다공증 골절인데요. 50세 이상 성인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건수는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그 발생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 골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치명률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골절과 척추 골절이 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치명률은 약 17%, 척추 골절 후의 치명률은 약 6%에 이릅니다. 골절의 경우에는 치명률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경우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라고 고관절, 척추 골절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어서 골다공증 치료 그리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암 경험자들은 골다공증에 더 많이 걸릴까요? 암 치료의 급속한 발전으로 암 생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암 유병자는 273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에는
비율은 약 5.3%입니다. 이만큼 암 경험자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암 치료 이후에 건강관리 중요성이 매우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자체와 암 치료는 골 대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골 감소증도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골다공증 발생 비율이 암 경험자에서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암 경험자는 일반 인구보다 골절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됩니다. 다양한 암 경험자에서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데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고환암, 혈액암, 위암 등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골 건강은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놓치기 쉽고 골 건강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골절은 통증,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도 큰 영향이 있으며 골절 이후 최대 10년까지도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은 예방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암 경험자에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됩니다. 골다공증은 나이와 호르몬 변화로 인한 요인이 가장 큽니다. 폐경 후 여성 그리고 고령의 남성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조기 폐경 그리고 저체중인 경우, 부적절한 영양 섭취,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량 부족,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 말고도 질환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내분비대사 질환, 예를 들면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갑상선 항진증, 후싱 증후군 등이 있겠고 위장관 질환, 위절제술이나 그로 인한 흡수장애, 염증성 장 질환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홍반 루푸스 등의 결합조직 질환이나 다발골수종, 뼈 전이암 등의 암에서 골다공증이 일반적으로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약물 사용으로 인한 골다공증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나 갑상선 호르몬 과다,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혹은 항암제, 면역 억제제, 항바이러스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에서 골다공증 발생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경험자분들은 암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 치료 때문에 골다공증이 더 잘 생깁니다. 먼저 암 자체의 영향을 살펴보면 국소적인 세포 활성화로 인해 골밀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다발 골수종 등의 조혈계 악성 종양에서 두드러집니다. 또한 뼈 전이가 있는 경우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또한 암 치료로 인한 골 소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암 치료의 경우 뼈의 재형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감소시키면서 영향을 줍니다. 또한 항암 치료로 유발된 조기 폐경의 경우에도 골소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호르몬 치료는 특별히 유방암에서 에스트로겐 수준을 낮추는 호르몬 요법, 특히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골소실이 많이 일어나고 전립선 암 경험자에서 안드로겐 박탈 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진행된 유방암과 전립선암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특히 중추신경계 암 등에서 고용량 그리고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골소실이 빠르게 일어나고 갑상선 호르몬에 의한 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로 인한 국소적인 골 손상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한 수술의 경우, 특별히 난소나 고환 절제 수술을 했던 경우 혹은 위절제술 후에 칼슘 흡수가 많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고요. 또 혈액암에서 골수 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암치료의 영향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암치료가 뼈 손실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이와 같은 치료의 경우에 조금 더 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암 치료로 인한 골 소실은 일반 남성에 비해서 약 5배에서 15배 정도 높고 폐경 후 여성에 비해서도 한 2.5배에서 8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치료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만약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영향으로는 영양 결핍 또 활동 감소로 인한 변화 또한 있겠습니다. 암 경험자에서는 골 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을 잘 평가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밀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골밀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엑사라고도 부르는데요. 골밀도 측정의 표준 검사법이고 또 보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요추와 대퇴골이 보통 골다공증 골절이 잘 발생하는 부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두 곳에 이제 골밀도를 측정해서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골다공증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과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T값을 하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골절에 대한 절대적인 위험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골량이 가장 높은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와 비교한 값입니다. 이 T값
T값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으로 평가하고 마이너스 1.0보다 작고 마이너스 2.5보다는 크면 골 감소증, 그리고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판정합니다. 만약 폐경 이전 여성이거나 50세 미만의 남성인 경우에는 G값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같은 연령대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이면 연령 기대치 이하로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야 할 평가는 척추 골절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골절 병력이 있으면 다시 골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밀도와 관계없이 골다공증 치료 대상이 되고 보험 적용도 됩니다. 다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만 척추 골절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척추 엑스레이를 시행해서 혹시라도 이제 척추가 주저앉는 압박골절 같은 것이 없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혈액 검사 중 하나로 골 표지자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 흡수 그리고 골 형성에 의해서 골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뼈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골 흡수와 골 형성의 균형이 깨질 때 골다공증이 발생되고 그것을 반영하는 지표가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TX와 같은 골흡수 표지자가 있고 P1NP 등의 골 형성 표지자 수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골밀도는 골 대사의 정적인 지표, 진단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골 표지자는 골 대사의 동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 골절을 예측하고 치료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골밀도정에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골절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골밀도 검사로 확인한 T값은 연령에 따른 임상적 의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T값이 마이너스 2.5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10년 내에 골절이 발생될 확률은 70세 여성에서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상적인 평가를 함께해서 그 골절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프렉스라고 하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는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인자를 정하고 또 각 위험인자 간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10년 내에 골절 위험도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인 나이, 성별, 그리고 몸무게, 그리고 키, 이전의 골절 여부, 그리고 가족력 여부, 흡연 여부, 또 여러 가지 치료력 여부를 확인해서 입력을 하면 관련해서 계산이 되게 되고 그 계산 결과를 토대로 5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폐경 후 여성에서 10년 내 고관절 골절 위험이 3% 이상이거나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20% 이상인 경우는 치료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험 기준은 이와 결정되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임상적으로는 평가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 수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적절한 칼슘 섭취와 비타민 D 영양 상태는 골다공증 예방과 또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전에 체내 칼슘 수치와 비타민 D 수치를 파악해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얼마나 먹어야 될지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된 이제 골 건강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치료가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치료의 목적은 골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야겠고 치료의 방법으로는 비약물적 치료 그리고 약물적 치료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약물적 치료 중에 하나로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슘은 뼈의 기본 재료가 되고 비타민 D는 이러한 칼슘 흡수를 도움으로써 두 가지 영양이 모두 함께 충분하게 섭취되어야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이제 대략적으로 하루에 700에서 1000mg, 비타민 D는 400에서 1000 IU 정도를 복용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리고 질병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음식으로는 유제품, 멸치, 두부, 견과류, 녹색 채소 등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용량을 달리하여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구입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의료진과 상의하에 용량을 결정해서 복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절주, 금주하는 것 그리고 금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카페인도 칼슘 섭취를 이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 체중이 실리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에 총 30분 이상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춤추기, 에어로빅, 조깅, 줄넘기, 계단 오르기, 테니스 등이 있겠고 이와 별개로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중력에 저항하는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발끝으로 서기, 아령 들어 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균형 운동, 자세 운동들을 매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요가가 좋기는 한데 척추에 압박을 가하는 자세는 이제 뼈가 많이 약해진 경우에는 삼가는 것이 좋겠고, 국민체조 등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벽 모서리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팔을 어깨 높이로 뻗어서 벽의 구석에 대고 선 다음에 무릎을 이제 살짝 굽혀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요. 그 이후에 상체가 벽 모서리를 향하게 하고 앞쪽 발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20, 3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고 반대쪽 발로 바꾸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것이 균형 감각 유지나 근력 운동에 같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엉덩이 외전근 강화 운동이라고 해서 의자 하나를 가져다 두고 이제 곧게 서서 의자 등받이 위쪽을 놓고 이제 발끝을 이제 위쪽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방법,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대쪽 발도 마찬가지로 하고 다리를 낮추고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합니다. 또한 엎드려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이나 벽 미끄러지기 운동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암 경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도 이제 의료진이나 전문 운동 처방사와 같이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골다공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골절 예방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낙상을 이제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시는 환경이나 아니면 밖에서 있는 환경 여러 가지들을 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다니는 곳에 이제 뭐 선풍기나 컴퓨터 전원줄 같은 것이 혹시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고, 혹시라도 미끄러운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 같은 것은 신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빙판길 조심해야겠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같은 것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과 질환들, 예를 들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체력에 문제가 생겨서 낙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미리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질환이 있으실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약물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대상은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 경우와 골밀도 검사에서 값이 마이너스 2.5 이하로 골다공증이 진단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약물적 치료를 진행해야 되고, 위에 두 가지는 보험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우 골밀도 검사상 골감소증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렉스 검사나 그런 거를 통해서 계산된 수치가 임상적 골절 위험도가 높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약물적 치료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약물적 치료로 개발된 여러 가지 약제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것으로 개발된 약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은 먹는 것도 있고 주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은 매일 먹는 약,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이런 식으로 있고요. 주사약은 세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인 데노수맙 랭클 억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랭클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뼈 건강에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큰 치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제나 선택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와 같은 다른 약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약제들은 보통 먹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되어서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약들은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 테리파라타이드라는 주사와 또 스클레로스틴 억제제라고 하는 로모소주맙이라고 하는 주사제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 혹은 한 달에 한 번 맞는 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보험 적용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어떤 약제를 어떻게 쓸지는 현재 이제 얼마큼 뼈가 약해져 있는지, 그리고 약을 쓸 수 있는 혹은 없는 부작용 혹은 여러 가지 적응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상담 하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점들은, 먼저 암 경험자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어서 미리 알기 어렵긴 하지만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지금의 관리가 미래의 골절을 막을 수 있고 이러한 골절을 예방하는 것은 사망률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암 경험자분들, 특별히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신 암 경험자분들은 혹시라도 최근에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골밀도 검사도 받아보시고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얼마나 있는지 평가하시고 또 뼈 건강을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